예, 소개받은 김동환입니다. 저는 그 도시계획 전공을 했고요. 박사는 서울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 온 지는 한 10년 이제 됐습니다. 10년 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부탁을 받고 이제 주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이야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사실 뭐 이러저런 좀 인연이 있어서 해양 도시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직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10년쯤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산은 저는 이제 진주에서 초중고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명성을 잘 익히 알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바다와 화해하는 도시로 잡았고요. 결국 저한테 제가 이제 알고 이제 경험한 마산, 그다음에 들었던 마산은 결국은 바다와 관계가 있는 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다와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좀 바뀌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 이제는 이전의 방식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새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제안들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에 또 초점을 좀 둬서 마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특징을 제가 이제 그동안에 본 정도로 그 정리를 해봤고요.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연결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해양 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많이들 쓰실 텐데 혹시 뭘까요? 해양 도시가 뭘까요? 바다랑 접해 있는 도시? 접해 있는 도시. 네. 일단은 그 기본 조건이죠. 바다랑 접해 있으면 해양 도시가 될까라는 질문이 사실은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로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큰 틀은 이제 산업항만 같은 마산 같은 산업항만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가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시민의 광장으로 혹은 또 다른 새로운 산업의 광장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해외에는 있더라라는 것들이고요.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했던 마산에서 제일 인상적인 것, 공원이 없다. 특히 이제 신마산, 창동 이쪽까지 쭉 가는 이 지역에 공원이 없다, 거리가 없다,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걸 좀 묶어서 해양 도시로 나가는 길에 바다와 화해를 하면서 도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올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얘기 안 할 거고요. 인구, 뭐 고령화율, 자유무역 지역 수출액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늙어가는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쇠퇴하는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가 쇠퇴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좀 낙인을 찍는 것 같아서요. 이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게. 사실 도시는 늘 변하기 때문에 쇠퇴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좋은 게 좋다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불편하다, 안 좋아졌다, 뭐 수입 줄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는 여튼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좀 정체돼 있고 체념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마산에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 인상 비평이고요. 뭐 제가 조사를 했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서 이제 시작은 여기 허성도 박사님 계시지만 결국에는 마산은 바다랑 같이 성장했던 도시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마산이 흥할 때, 마산이 소위 잘 나갈 때
6대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7대 도시인가요? 6대 도시, 7대 도시죠. 7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마산은 바다랑 좀 연결돼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뒤에 있는데 여튼 지금 중요한 건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두 시기로 나누는데 기점이 되는 건 여기입니다. 자유무역 지역이 이제 들어섰을 때라는 거죠. 요때 저는 이 마산이 바다랑 그 연결되는 방식, 바다에 접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는 시기가 이제 요 전후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점들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산이 가지고 있는 그 바다의 문제가 뭐냐? 바다가 그 자유무역 지역 시기를 쭉 거치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다가 가지고 있는 마산만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요 지역들이 이 바다에 대한 소유 혹은 바다에 대한 관리, 바다에 대한 접근권 이런 것들이 도시가 아닌 도시 바깥의 다른 주체들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그 도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시인데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그 외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뭐 답사 비슷하게 이제 마산을 쭉 돌았는데 외부인입니다. 그냥 잘 모르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기는 계획을 아예 안 한 것 같다. 무계획 도시 같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마산의 역사들을 쭉 보면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는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내려오셔서 쭉 사시기도 하셨고 산업화 이후에는 성장이 지상 가치였기 때문에 사실 땅을 계획을 하고 잘 조직해서 쓴다라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주택을 공급을 하고 학교를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거 좀 뭐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이제 도시 연구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때 도시가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파편화되고 파열된다, 붕괴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이런 뭐 유형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 조직의 특징은 이 지역, 특히 이 신마산, 창동까지 가는 요 올드타운의 특징은 이런 점들이 아닐까. 그래서 도시 내부에 도시적인 것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호안, 그러니까 수변을 도시가 관리하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곧 그걸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이제 자유무역 지역이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도시는 아까 좀 전에 보셨지만 그냥 시장에 내버려도 계획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도시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머물 곳이 없다, 앉아 있을 곳이 없다, 이런 특징들로 이어지게 되고 앉아 있으려면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초단기 임대라고 하는데 카페 가시나요? 카페? 사실 마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산만의 문제는 아닌데 마산 특히 이쪽 지역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도 이제 해양공원 이렇게 나가서 걷는데 그래서 와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갈 데가 없었구나. 갈 데가 없어서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거기 공원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수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그냥 하고 만족하세요 한 그 정도인데 그걸 열어놨더니 직접 제가 보기엔 그 인근에 있는 마산 주민들이 다 내려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섬의 주변에 보행도로 또 조성된 그쪽도 이제 많이 가시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공적 공간이 좀 사라집니다. 공적 공간이 사라지고 사실 공적 공간은 공공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공적 공간이 존재하고 살아남아 있으려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도시들, 정부의 시민들이 개입을 했던 도시들, 그래서 바꿔낸 도시들과 다른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도시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사사화된 공간, 그러니까 민영화된 공간, 혹은 공적인 뭔가를 하기 어려운 공간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마산에는 더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원도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저렇게 써놓긴 했는데, 저건 제가 찾아볼 때마다 공원 숫자는 조금씩 변하는데, 지도는 너무 그 정확한 지도가 아니니까 그냥 임의로 찍어놓은 겁니다. 제가 마산, 창원 이렇게 쭉 비교를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마산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서구공원, 뭐 근린공원, 뭐 관리공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여기 인근에서 그 어린이 통학길 사업 같은 것도 뭐 어린이재단 같은 데서 했잖아요. 그래서 보행로가 일단 없죠. 그러니까 공원이 없고 보행로가 없다는 얘기는 거리 활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리 활동. 그래서 거리는 이제 영어로는 스트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 활동, 가로 활동이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공공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 그 활동들이 나와서 만들어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할 공간이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해양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 부분이 자유무역 지역인데요. 자유무역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산이 바다와 관계 맺는 방식을 크게 바꿨던 지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옛날에 수출자유지역이라고 했던 곳인데, 이 수출자유지역과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간적으로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출자유지역과 일반 국가산단과의 차이. 그렇죠. 항만 일단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또 뭐가 다를까요? 매립지는 다른 산단들도 있는데, 수출 자유 지역은 여기는 뭔가 안으로 내륙으로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수출 자유 지역은 원료가 들어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바로 나가죠. 예, 바로 나가게 돼 있고, 웬만한 가공 작업들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 유리하죠. 기업 입장에서.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이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자유무역 지역은 바깥으로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바깥으로. 그게 제가 볼 때 창원산단과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무역 지역과 기존의 마산의 도시 조직 간의 연결도는 기능적으로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에 비해서. 이게 첫 번째 가진 문제점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공간들을 예외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외 공간. 국가가 스스로 자기 주권, 자기의 법적인 권한을 정지시키는 공간들인 거죠. 그리고 뭐 꼭 자유무역 수출자유지역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자유지역과 창원산단과 해서 거의 마산만의 3분의 2 정도를 가리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마산만 이쪽에도 사실은 공장들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산 수출자유지역이 가지는 상징성은 기존의 마산이 직접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던 시기에서 이제는 얘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가시적인 실체로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건 그러니까 그 바다와 배 같은 것들이 직접 마산 항구와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마산 도시는 이제 배나 바다와 상관없이 살고 수출자 지역을 매개로 해서 연결이 되느냐 이런 관계로 이제 인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진 마산이 지난 한 40년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죠.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최영준 박사의 논문에 그럼 이걸 이제 마산 시민들이 원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국가적인 기획이었고 국가가 필요했던 공간이었고 왜 마산이냐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국가가 지정을 해서 마산이 이런 공간들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도심은 조각조각 아까 전에 깨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각조각 나 있고 소위 이제 보행축이라고 하는 거리 활동의 축들이 보이지 않는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잘 보이지 않는 도시 조직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대표되는 산업단지들이 장악한 공간들은 바깥쪽으로 열려있는 폐쇄적인 공간들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또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보시면 각종 관공서들과 이런 국가 항구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게 다시 이런 식으로 장벽을 쌓게 되는 도시 조직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파열돼 있고 바다로는 접근이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자유무역지역과 마산경제 쇠퇴화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맞닥뜨려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자유무역지역이 잘 될 때는 사실 거기서 돈을 벌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40, 50년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마산이 잃어버렸던 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시 경쟁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도시가 도시로서 경쟁을 하고 도시로서 보여줄 매력들이 있는데 그런 매력들을 미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무역 지역이 침체를 겪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이제 해결해 나가려면 그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다가 아닐까라는 바다. 또 하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창원이라고 다른 이런 이 일대의 지역들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저게 사실은 제가 이 고민했던 모든 고민의 출발이고 기원입니다. 저거는 제가 여기 와서 연구재단에서 이제 연구과제를 2년짜리인가 수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지원을 해서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잡았던 주제입니다. 마산에 왔으니 뭔가 해양도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제를 잡아봤던 그 주제입니다. 저건 뭐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십니까? 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다 들어보셨죠? 컴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근데 만나는 곳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의 경계부가 되죠. 일단은 경계부가 되는데 경계이면서도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되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해양도시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간이 저겁니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는 대체로 이제 수변 공간들이 인터페이스 공간들이 됩니다. 다만 꼭 그러면 수변에 있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겠죠. 약간 내륙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바다로 나갈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 이제 쉽게 수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시와 바다의 관계가 변했다는 얘기는 요 인터페이스가 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지역이 수출 자유 지역이 생길 때도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쭉 길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인터페이스 수출 자유 지역이 생긴 이래 만들어졌던 우리가 가져왔던 인터페이스가 이제는 기능이 수명이 다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변화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됐던 제일 큰 이유는 서양 사람들도 이제 항구가 이제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항구 도시들도 해양 도시들도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곳들인데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를 예로 들면 이 사람들의 올드타운 우리로 치면 창동 같은 데는 보통 강가에 있습니다. 강가에 바닷가가 아니고요. 그 도시들은 벌써 중세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항구 도시들이기 때문에 바닷가에다가 항구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바다에 만들면 좀 우리도 이 마산이나 이쪽 만으로 쭉 들어와야 이제 이쪽에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쭉 강 따라서 큰 강가에 항구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항구니까 20세기쯤 되면 벌써 한 800년, 900년, 1000년 된 항구들이라고요. 그러면 20세기가 딱 돼서 이 사람들이 봤는데 증기선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증기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겁고 큰 배들이잖아요. 그게 그 강가 항구를 못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방법은 바닷가 쪽으로 나가야 되죠. 항구가 바닷가 쪽으로 나가야지 이 배가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이쪽 원래 항구로 쓰던 지역 여기가 이제 비는 거죠. 우리가 그 외국의 항구 도시 뭐 제 도시 재생 막 하는 뭐 창고 막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다 그런 지역.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컨테이너선 20세기 중반에 컨테이너선이 좀 등장하면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이 나타나면서 컨테이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배 크기를 엄청 키웠대요. 그 컨테이너 기술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항구는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근데 우리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고민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꿔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쪽은 배가 일단 안 다니잖아요. 이제 항구 기능이 없는 상태의 항구. 그럼 물리적인 시설만 남아있고 도시는 옛날 도시고 어떻게 여기에 새로 적응하지 하면서 만든 개념이 인터페이스 개념이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문턱이니까 여기만 바꿔가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바꾼다고 문턱을 바꾼다고 할 수는 없고 해양 활동과 도시 활동이 같이 바뀌어야 여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산에서는 이 인터페이스가 어딜까요? 일단 뭐 수출 자유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일단 고정이니까 거기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면 지금 해양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인공섬 요렇게가 인터페이스로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하인이나 모레띠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서 항만이 도시와 분리되었다가 다시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 바다랑 좀 다시 만나야, 그 사람도 같은 고민을 했던 거죠. 항구가 나가고 바다랑 다시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다음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공간들이 그 수변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고 수변만 바꾼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페이스를 바꾼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요 컴퓨터 옛날에 혹시 8비트 컴퓨터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8비트 써보셨나요? 그때 마우스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네,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키보드 예, 그냥 키보드만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근데 윈도우가 딱 나오니까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니까 요 앞에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에 환경도 마우스가 등장을 해야 되고 모니터도 뭐 다른 그래픽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하듯이 이 도시 내부 조직도 함께 바뀌어줘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이제 예로 이제 람블라스 거리인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촌이 없다. 그러면 어촌에 적합한 방식으로 동네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요. 여기가 수출 자유 지역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수출 자유 지역에 적합한 도시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은 안쪽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고,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대한 관리, 정비, 계획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도시의 매력을 더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게 더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그럼 도심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공간들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유용한 사례가 되는 곳들이 이런 곳들, 람블라스 거리 같은 곳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람블라스 거리는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차가 잘 안 다니잖아요. 람블라스는 차가 다니지 않고 여기서 쭉 가면 끝에 이제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로 쭉 이어지는 공간들이고, 이 거리가 조성된 데는 뭐 1,200년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뭐 1-20년 만에 되는 거리는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인 명소긴 한데 우리가 세계적인 명소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 이전에 저는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마산 사람들이 이쪽을 거리 공간, 거리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인터페이스를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들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걷는 도시, 보행하는 도시라는 컨셉,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바다와 도시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산이 원래 가졌던 문제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 도시의 조직을 바꿔야 되는데 도시의 조직을 바꾸려면 집 몇 채 수리하는 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축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도 그럼 왜 보행축이냐, 왜 보행도시냐, 왜 자꾸 걷자고 하냐라는 문제인데, 걸어다니는 공간이 있어야 그 도시의 문화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 오랜 생각입니다. 저기 인용도 해놨는데 한 도시의 문명도는 결국에는 거리를 얼마나 걸을 수 있냐, 거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거리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 옆에 되게 기능적으로 좁은 이 그 보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거리를 이야기할 수가 우리도 사실은 단어를 구분해서 쓰잖아요. 거리, 도로 구분해서 쓰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시도들을 좀 우리도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마산, 나가선 창원 전체에 대해서 자동차 이제 좀 그만 타고 좀 그냥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나머지 공간들은 거리 활동에 쓸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해안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몰려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거기에만 몰려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요건 하나 사례인데요. 코펜하겐 스트레이 사례인데 1962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전용 거리로 전환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확 바꾼 게 아니고 조금씩 여기 보시면 연 5%씩 차량 진입을 점점 축소해요. 그러면 20년이 딱 지나면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리 하나가 완벽한 공공공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광장처럼 되는, 광장처럼. 사실 도로가 다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면적이 꽤 됩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 넓죠. 20-30%가 됩니다. 도로가. 그건 도시에서 한 20% 내지 30%를 그냥 차에 줘버린 거예요. 그럼 차에 줘버린 공간이 거기만 있을까요? 주차장. 주차장이 또 있어요. 얘는 또 서 있어야 되거든요. 다녀야 되고 서 있어야 되니까. 사실 거기에 우리가 면적을 되게 많이 할애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공용지잖아요. 그러니까 국유지거나 뭐 시유지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를 차도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공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공공간이 늘어나는데 게다가 도로니까 선형으로 되어 있는 인프라니까 흐름을 만들어내기 좋은 인프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저런 시도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저렇게 해서 보행하는 흐름을 만들었을 때 거리의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이죠. 그 도시의 스타일,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문화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는 막 무슨 이런 거 얘기하면 버스킹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번개시장, 신마산 번개시장 같은 경우도 그것도 나름 스타일이죠. 그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고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에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군데 뭐 이렇게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렵겠죠. 처음에는 이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렵겠지만 마산은 이런 시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일단 다 차로 다니고 그 좁은 이 70년대, 60년대 이 아파트 재개발 방식 전에 만들어진 동네들은 그 토지구역정리사 앞에 가지고 보차 분리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도랑 인도가 따로 없는 동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들은 또 다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차가 많으니까 주차 면적보다.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이런 시도들 그냥 단순히 거리를 만든다가 아니고요. 보행 거리를 만든다가 아니고 요거는 자동차를 줄인다, 대중교통을 늘린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패키지다. 패키지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60년에 걸쳐서 확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이건 파리센강 우안인데 여기도 이제 이런 비슷한 식으로 자동차 도로에서 시민의 강변으로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그 포르토에 있는 알바로 시자의 그 풀입니다. 풀. 그래서 풀이고요.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별거 없잖아요. 그냥 콘크리트로 건축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그냥 해놓고 그러니까 잘 어우러지고 바다랑도 연결이 되는데 또 인공물이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 이제 여기로 갔는데요. 아까는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안에는 특히 요 부분이랑 요 인공섬까지 따지고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저기 어디냐 창원산단까지 이쪽 편 있잖아요. 산 너머 이쪽 편에 있는 마산만을 마주보고 있는 저쪽까지 쭉 있는데 대략 몇 개 정도 이렇게 하면 좀 힌트가 되잖아. 몇 개 정도의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창원시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요? 저기서. 없습니다. 대한 공간은. 그래도 인공섬은 인공섬 하나는 바다에서 인공섬은 창원시가 할 수 있고요. 이 해변은 해수부가 관리를 하는데 창원시가 이제 허락받아 쓰는 거죠. 허락받아서 요 정도 쓸게요. 요 정도 허락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는
바다와 연접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던 이 공간은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창원시는 딱 한 요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요. 바다에 면한 일정 구간은 해수부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는 매년 그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다 해양 공간 계획을 짭니다. 해양 공간 계획을 짜면서 해수부가 관리하는 영토 지도를 그려요. 그 해수부의 영토 지도는 되게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도랑 좀 달라요. 해수부는 메인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중심에 놓고 육지에 섬처럼 몇 개가 찍혀 있어요. 섬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선이 쭉쭉 그어져 있고. 근데 해수부는 그렇게 관리합니다. 사실 바다 계획도 중요하죠. 바다 계획도 중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 마산만에 끼어 있는 주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출자이죠. 산업부죠. 이것도 산업부가 관리합니다. 여기도 창원시에서 뭐라고 못합니다. 그 사실 옛날에는 환경부도 있었는데 이게 해수부로 넘어갔다는데 봉암에 거기 갯벌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환경부였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해수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과 연결된 활동들을 바다랑 연결시켜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창원시고 여기는 해수부고 여기는 산자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저게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저 공간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쪽에 어시장 쪽 앞에 수협 있죠. 수협 거기는 또 바다로 나가는 공간을 이상한 주차장을 지어놨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나가다가 보시면 갑자기 어시장 건너가서 수협 쪽 가면 저기 뭔가 이렇게 바다를 꽉 막고 있는 거대한 또 장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 바다 공간. 방전. 네, 맞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 되게 안타깝어요. 아,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항구 도시들 다 가보시면 그런 공간들을 그렇게 쓰는 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망 좋고 그 다음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마산만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마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건 저희 학교 이제 건축과의 박진석 교수님 해주시던 말씀인데 무악산이 있지 않냐. 무악산. 그리고 마산은 무악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들이 자연스럽게 세로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세로축이 이렇게. 그 실제로 옛날에 거기서 많이 뭐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요한 칠학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연적인 거기서 놀고 하는 쉬고 하는 그 공간이 쭉 축 형태로 있었던 도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반쯤은 복개돼 있고, 반쯤 복개돼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뭐 방치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뭐 부분 복개죠. 딱 그 하천만 냅두고 이쪽은 다 복개를 해버려서 좀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공간들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하천 자체를 또 들어가 즐기지 못하는 그런 축. 그래서 이 무악산에서 내려오는 이 축들은 사실은 자연이 준 일정한 조건이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 있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왼쪽은 그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내려오는 자연스럽게 그 청년들이 자주 오고 오가는 곳들, 이런 축들. 정말 말씀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경남대 앞에서 해양공원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저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원도심. 사실은 원도심도 보면 창동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툭툭툭툭툭툭 끊어져 있어서 사실 관광, 그러니까 저도 지인분들 모시고 다니다 보면 이게 되게 점 보고 점 이런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 곳들. 그래서 이 마산의 수변 공간의 인터페이스 공간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같이 이 축들을 통해서 마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갈래 길을 통해서 마산의 도시 조직을 좀 바꿔가고,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걷는 공간을 좀 만들자. 그리고 공공공간, 그러니까 거리 공간을 좀 만들자. 그리고 그 흐름을 요 수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해양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공간을 재구성해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러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해수부와 산자부와 창원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계획 권한들이 다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창원시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해수부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요즘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당장 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북한도 조금 진전이 될 것 같다. 북한이랑 저쪽 이지구까지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본인들 보이는 거죠. 아, 여기가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로 우리가 마산의 인터페이스, 마산이 바다와 연결되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결국에 이쪽과 어떤 연결된 프로그램들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프로그램들이. 그게 이제 저는 해양 신도시에 뭐가 들어오냐 그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걸 결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해양 신도시만. 여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민주주의 전당 하나 들어서 있는데 그냥 공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공원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공원은 사실 처음에는 차선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은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냥 공원으로 쓰세요 이 정도예요. 그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도시에서 이런 공간을 이렇게 그냥 중요한 공간을 이렇게만 쓰는 곳은 되게 드뭅니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마산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안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고 항구가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허정도 선생님 책도 이렇게 쭉 보면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공간 정도로 쓰고 있다라는 건 도시적으로는 되게 큰 손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를 막 개발을 해서 쇼핑몰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민의 공간으로 두되 더 다른 방식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이 수변과 도성까지 우리는 마산만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건너편의 산업단지까지 그리고 쭉 내려가서는 뭐 비산, 구산 넘어가서 진동 다 있잖아요. 전체가 마산만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마산만은 요 앞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넓게 이렇게 쭉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좀 다르게 좀 보자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행축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뭐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트레이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를 다 막는 방법도 있겠죠. 한 번에. 그러면 그 난리 나겠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월영광장에서 해안대로까지 막으면 명물이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막아놓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식. 방식은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겠죠. 스트레이처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처럼 트램 넣으면서 같이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간들을 지금 뭐 얘는 AI가 그린 그림이라 저렇게 돼 있는데 다른 형식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여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남대에 있어서가 아니고 이 일대에서 그래도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공간들이니까 이곳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좀 더 그 뭐랄까요, 젊은 에너지 같은 것들을 거리에 넣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실 저는 사실 이게 더 그 주택 지역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정비해서 진짜 좀 좋게 바꿔보자. 그 제가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니까 허정도 박사님 책에도 있었고 블로그였던가 그 천변에 무슨 일제시대 때 큰 술집이라고 할까요?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접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치가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자연축, 자연하천축을 지금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벚꽃 필 때 벚꽃 구경하고 그 정도로 쓰는데, 그리고 보통 주차장으로 쓰더라고요. 다 그냥 복개되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들인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건데 장군천인가요? 저쪽 끝에 있는 거기 좀 있고, 그리고 그 어디냐 만날제에서 좀 내려오는 거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식으로 복개된 하천 일부를 걷어낸다거나,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어디까지 저기 해양공원과 해양시도시까지 쭉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쨌든 거리가 살아나려면 쭉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거는 그림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원도심축을 우리는 사실 고민을 해야죠. 원도심축을 고민을 해서 요거는 다들 좀 뭐랄까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는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아무래도 지난 한 10년 동안 사업을 했던 곳이라 더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요 축, 마산은 그래서 이 자연하천축과 원도심축과 오른쪽에서 원도심축과 이 정도의 축,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완전히 그 조직을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축은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미래의 또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이 수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럼 지금 다 색깔이 달랐던 거리 활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실제는 더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펼쳐지는,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모아줄 수 있는 시설들, 공간들을 구성을 해야죠. 여기랑 원도심 인공섬 해야 될 거고, 혹은 거꾸로 이 마산 도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거기에 담아야죠. 거긴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산에 계신 분들이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요것만 도시 조직만 정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더 큰 뭐 정부나 기관 간의 관할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변부를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해 나가는 것도 이건 로테르담 이야기인데 로테르담은 제가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여기는 어떻게 했나.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마산이랑 똑같지는 않은데 마산 통영이 이쪽이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랑 비슷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똑같이 이제 항구가 있던 곳 혹은 바다와 만나던 방식, 바다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던 곳이 원도심이라는 거예요. 원도심. 원래 항구로 먹고 살았던 도시들이기 때문에 항구가 있던 자리가 올드타운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도심 기능이 있어요. 도심 기능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구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배를 활용을 해서 중점적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거나 도시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배 그러면 요즘에 배로 유명한 데가 있죠. 서울이 제일 유명한데 거기는 안 되죠. 전 처음부터 될 리가 없는데 거기는 서울은 배 버린 지가 한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100년 가까이 돼서 배를 버린 지 100년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조직이 받쳐주지를 않아요. 배를. 근데 이쪽은 다르다는 거죠.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산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다 그 원도심이라는 데는 결국은 항구랑 연결된 곳이잖아요. 항구랑 옛날로 가면 통영 고성 뭐 이런 쪽들도 그렇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뭘 넣어야 되냐 여기다 그럼 수변 어떻게 하는 게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거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할 건 없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산은 뭘로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다는 뭔가? 저는 이제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산 주민들에게 바다는 뭘까? 지금은 그냥 보는 대상이죠. 저는 그거는 서울 사람들이 한강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활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이제 저쪽 가면 이제 낚시들을 하시니까 낚시 활동 정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죠. 해양 도시가 뭘까요? 라고 여쭤봤던 건 그 도시에서 바다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바다의 의미가. 그럼 마산의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 해양 도시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다에 대한 상징, 바다에 대한 의미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어요. 조형물을 만들어 놓든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든지, 아니 도시를 상징하는 문장에 바다를 상징하는 뭔가가 들어가 있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가 우리 정체성이구나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사실은 마산은 그건 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 등장 이후에 바다랑 직접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 안 타잖아요. 배 안 타고 바다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산에 마산만에서 수영하셨던 지금 이제 그것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서 지금은 이제 보는 바다죠. 보는 바다. 그나마도 최근에나 보지.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한테는 마산만은 똥물이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심지어 그 얼마 전에 저 마사나이인가 뭐 하여튼 그런 브랜드에서 마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굿즈를 만드는데 아구가 있는 거예요. 티셔츠 등에. 마산이라서 아구를 넣어놨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그게 다이옥신 아구래요. 그 한때도 다이옥신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방송을 막 틀어놓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티셔츠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이제 바다는 조금 다른 그 전과는 다른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래서 뭐 수도가 아니라 수도가 돼보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저는 마산은 지금은 일정한 해양 도시로서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이렇게 살아, 이게 마산 스타일이야 라는 걸 제안할 수 있으면 그게 마산의 매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다를 잘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조직이 연결되는 요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거죠. 바다와 도시의 인터페이스를 바꾼다는 얘기는 바다를 바라보는 방식,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도시 조직도 함께 바뀌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르크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함부르크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게 요 프로젝트입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저걸 부동산 개발이다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진주 목걸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함부르크, 특히 로테르담 똑같은데 둘 다 배를 대중교통으로 쓴다는 데 있습니다. 대중교통. 우리가 버스카드 찍고 버스 타잖아요. 배를 시내 교통카드를 찍고 탑니다. 자기 집에 갈 때 배를 타고 가서 배에서 내려서 집에 가요. 근데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건 사실은 요 다음에 있는 이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부르크 도심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또 하나는 여기는 없는데 암스테르담 가보시면 중앙역에서 거기 강 건너로 배가 한 5분 갔다가 5분 왔다가 5분 갔다가 5분 왔다가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는 좌석이 없습니다. 5분 가니까 좌석이 없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자전거 반, 사람 반에서 같이 타서, 그 네덜란드니까 타고, 그럼 이쪽 문이 닫히고 저쪽에 가면 앞쪽 문이 열리면 우르르르르 내리고 다시 우르르르 탑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으로 가요. 그쪽 편에 뭐가 있냐? 여기는 원래 이제 센트럴 중앙역 쪽은 올드타운이니까 되게 오래된 도심이고, 건너편을 신도시로 개발했어요. 이쪽이 붐비니까 개발을 하면서 설치한 수상버스입니다. 수상버스. 예를 들면 마산만 같은 경우에 이쪽 해양공원에서 건너편 산단 딱 그 정도 돼요.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배버스입니다. 배버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요건 뭐냐면 함부르크 사례인데, 얘도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배의 정류장, 배의 뭐랄까요? 선착장. 피어. 선착장을 만들면서 같이 주거 지역을 조성을 한 거예요. 물론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힘드니까 도로가 없지는 않은데, 선착장을 만들면서 선착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또 다음 선착장에 또 마을, 이걸 쭉 따라가면서 도시 경관들을 쭉 조성을 해놨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한 3-40분 걸립니다. 3-40분. 근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고급 주택이들이 좀 많아가지고 비판을 받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고민의 여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저거 배. 그러니까 저거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서울시에서 이미지를 배려놔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비입자도 못 꺼내는 상황인데 지금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산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왜냐면 조건이 너무 좋아서. 다 이렇게 있잖아요. 뭐 기산, 진동, 진해는 뭐 가운데 군부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이들처럼 일상적인 수상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배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 상상력에서는 내가 바다와 연결되는 사람, 도시에
주민들이 바다랑 연결되는 제일 좋은 방식은 배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더 좋은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이 함부르크나 로테르담에서 얼마나 그 대중적인 교통으로 이걸 쓰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들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걸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해양 도시가 됐을 때는 이런 그림이 아닐까? 이런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의 수변 인터페이스는 배와 연결된 무언가, 배와 관계된 무언가의 교통 인프라들과 함께 뭐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바다와 관계된 문화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크게 이제 두 축, 주소가 없긴 했는데, 자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걸 다 빼니까 논리가 좀 툭툭 좀 끊어지긴 했습니다. 크게 해양 도시가 됐으면, 진짜 해양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마산이 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간접적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산업화 이후에 인터페이스가 소실됐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시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산이 가진 제일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저는 바다 같거든요. 그럼 이 바다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 바다와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랬을 때 도시 조직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사실 고성, 마산이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 마산이 바다랑 화해하는 게 아닐까? 바다랑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약 1시간가량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산만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1시간 만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짧게 몇 분 그 질문을 좀 받을 수, 받기를 질문해 주셔도 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마산의 해안에 관련된 특징적인 것을 뭐 도시계획 전문가로서는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막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해주십시오. 질문 최한식 기자 먼저 하려고? 예,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교수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네, 그 경남 도민일보의 최석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전에 그 세 가지 축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축이라는 게 이제 무역선에서 인공섬으로 이어지는 그 세 가지 갈래길이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그 갈래길을 어디서 어떻게 잇는다라고 설명해 주신다면 말씀 어떻게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크게 둘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영광장에서 해양공원까지 가는 그 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도심에서 오는 그 축은 사실 이거는 저는 거의 상수라고 봅니다. 상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한데, 왜냐하면 하천이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이제 주거 지역에 대한 하천 정비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실 뭐 다 하면 다 좋죠. 다 하면 다 좋은데 그거는 늘 이제 재원 문제가 있으니 뭐다 하자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지역에서 가진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젊은 동네, 이쪽은 가장 문화적으로 지층이 두터운 동네, 그 축과 가장 젊은 축과 이 부분은
좀 거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는 것들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뭐한두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네, 마산 뭐 해양도시 개발 관련이면 저는 오늘 인공섬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오늘 좀 이야기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한 3분이라도 마산 인공섬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어떤 후보는 저를 공공개발로 100% 하겠다고 해양공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저 그 부분에 대해서 3분이라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3분. 일단 저는 이제 어떤 콘텐츠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에 100% 공공개발이 되면 좋죠. 그거는 늘 상수입니다. 공공개발이 좋다는 건 상수고 민간 개발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공의 재원이 없으니까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때 이제 민간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래도 100% 민간으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공적으로 개발해야 될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이 해양 인공섬에는 그랬을 때는 이 사회 어딘가에 절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공공이냐 100% 민자냐 이 사이에서 절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공이 맞냐 민자가 맞냐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 공공이 좋죠. 저는 공공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원 한계라는 건 늘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서 타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는 원래 그러니까 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했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공섬은 어쨌든 마산만에서는 이 마산만을 경관을 지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땅 아닌가요? 수변까지 다 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 나머지는 빈 땅이 없잖아. 마산 빈 땅들이 없고 어쨌든 우연은 아니죠. 이렇게 그 과정은 되게 큰 일이 있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어진 땅이고 여기 이제 활용할 방안이 있으니 저는 무작정 100% 공공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여기 뭘 할 거냐 여기다가 이 논의가 먼저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뭘 하겠다가 정해지면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혹은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이 주도하는 민자 유치는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는 사실 해외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 뭐 우리나라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집어넣을 거냐 해양 신도시에 그리고 그 가치는 뭐냐 그러면 공공이 100% 할 수 있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100% 공공으로 가도 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혹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무작정 비워놓을까 그러면 비워놓겠다와 아니면 뭔가를 추진하겠다 이게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진하겠다고 하면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영국이나 이런 곳에 그 문화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지을 때 일부를 민간에 분양을 하는 방식. 근데 아예 부지 자체를 떼주는 게 아니고 손수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컴플렉스를 공공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설계부터 관리를 하면서 일부를 분양을 해서 마련하는 방식이라던가 혹은 뭐 되게 제한된 형식의 SPC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꼭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고 이게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면 저는 가급적 빨리 유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100% 공공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되면 무조건 좋죠. 되면 무조건 좋은데 한계들이 있으니 그 좀 필요한 것들이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가끔 이런 생각도 하는데 비워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비워놓으면 어떨까. 다만 그냥 지금 이렇게 흙바닥을 비워놓는 것이 아니고 비워놓아서 채울 수 있는 뭔가 어떤 형식들을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뭐 저도 이제 머릿속에 그냥 그런 둥둥 떠다니는 아이디어만 있을 뿐이라 이게 뭡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미나토 미라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개발 유보지 개념을 둬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실 계획을 공부했던 사람 입장으로는 이론적이거나 으로는 그게 제일 타당해 보입니다. 개발 유보지 개념을 둬서 단계적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 개발하는 방안.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죠. 요 굳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뭐 30년, 5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수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든 수용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이유는 땅에 대한 수요는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땅에 대한 수요. 이 땅을 어떻게 쓸 때 제일 가치가 있는가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일 가치 있어 라고 정한 게 20년 뒤에도 가치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땅이든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단계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고쳐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 뭐 그건 이제 지금 할 때라도 최대한 공적인 가치 그걸 최대한 살리는 방향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원래 우리 시민의 공간이었잖아요. 네. 바다라는 것이.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매립했다는 이유로 어떤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우리 미래 시민들을 위해서,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공공 개발을 해서 예. 그게 그게 세금이 들어가는 게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간 개발이 투입이 되면 저기 또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선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돈벌이 수단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더 미래 세대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불쏘시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 선까지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실제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도 규제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지을 때부터 공공에서 주도를 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에도 제약을 둘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참여를 시키냐 아니면 땅을 떼줘버리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땅을 떼주는 건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민간 분양하는 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뭘 할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이 관리하는 좀 장기적인 플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 이제 선거 때니까 내 임기 내에 다 하겠다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예, 이어서 간단하게.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좀 들으면서 오늘 할 공부로 다행인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63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중에 한 분이 공약을 했습니다. 미국마산 2.0 산과 바다가 닿는 해양문화도시 마산을 만들고 월영축 만날제축과 원도심축 정비라는 그 공약을 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 기반자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기는 여러
관련 단체가 관여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해수부 산자고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의 어떤 의지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재정 투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출마하신 거 아닌데. 아니, 교수님 사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마산 사업들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단 1차적으로 시장님이 잘 되실 분이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도지사가 누가 되시던 뭐 한쪽에 통합한다, 한쪽에 메가시티 한다 그러고 계시던데 저는 중앙정부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잘 끌어와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같은 이야기인데 중앙정부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지. 글쎄요. 중앙정부를 싸울까? 네,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지역주의 연구를 했었는데 전 지역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국 정치에서 얘기하는 뭐 고질적 지역주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지역주의.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상력을 가지는 데는 저는 지역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그게 가능하려면 어쨌든 YMC가 시민단체에서 건강한 지역주의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지역주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분권이 돼야죠. 분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지자체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율적으로 쓸 돈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걸 다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원은 이제 그런 문제고 권한 문제는 이거는 일단 저는 해수부가 내려온 게 해수부가 부산으로 온 게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본인들이 이제 바닷가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BPA 같은 데가 조금씩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산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와서 바로 앞에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생기는 좀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회가 좀 이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건 뭐 정치인들이 하셔야 되겠죠. 잘. 예. 아이고 또 질문. 네, 질문 기회 드리고 의견인데. 의견 주세요. 예. 간단하게. 예. 그렇게 받아주세요. 예. 저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공선거 관련돼서 그 지금 창원시가 갖고 있는 건 교수님이 가장 안 좋다고 말씀하신 그냥 민간업자들에게 이만큼 땅을 줄 테니 돈 이만큼 내고 너가 알아서 개발해서 이윤을 가져가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공공개발을 전제로 하고 긴 시간을 하면 저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외곽에 그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순환도로가 매입하고 나서 20년 만에 만들어졌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저는 시민들에게 그 인공섬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건가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는가. 예. 제 생각에는 인공섬에 그 민간 개발을 한 건물들이 들어서면 수변공원은 더 이상 공원이 아닌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공원이지만 거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건너편에 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지금 있는 고 해안은 그냥 또랑이 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정말 답답하고 지금 있는 공원조차도 기능을 못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해양공원을 개발되기 전에 시민들이 뭔가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예,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가서 뭘 지금부터 뭘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걷기 대회도 하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15바퀴 걸음 달리면은 마라톤 풀코스다. 그럼 그렇게 안전하게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인공섬을 도는 마라톤 대회도 하고 이런 걸 뭘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이 해안을 경험하는 경험치가 쌓여야 한꺼번에 건물 확 짓고 민간 개발하고 하는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땅값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더라고요. 뭐 1,000억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들었어요. 네, 뭐 한 40년 동안 만약에 나누어서 갚는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래서도 부담이 좀 저도 뭐 들어오기 전에 뭐 하는 건 되게 좋을 것 조금만. 진짜. 캠핑합시다 캠핑. 그런 기획들은 사실 돈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내시던 그런 기획들은 하시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으신 분, 또 이야기하실 분 계실까요? 뭐, 이 정도에서 그 교수님 강연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